이 수업은 오늘로 종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다음 주에 10시 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이달 말까지 이 교재의 한 주제를 택해서 A4용지 4매 이상으로 해서 수업 게시판에 올리세요. 카페. 그 다음에 시험 내용은 오픈북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 안 가져도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그래도 내가 할 때는 필요하니까 놔둬야 되겠네. 이 스크린이 모터가 고장 났는지 작동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교재로 보면 앞부분에 역사서와 역사서 및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상과 처세 부분은 다음 학기에 다른 강의에서 이 책 교재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역사서의 마지막 챕터인 송명신 언행록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신 언행록이 뭐예요? 김종문 선생님 한번 얘기해봐. 송명신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거야? 예? 우리 임나희 선생님. 네. 송명신 언행록이라는 게 무슨 책 같아? 딱 듣기에. 응. 송명신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거를 누가 우리나라에서 언행록으로 가장 권할 만한 것이 퇴계 선생의 제자들이 정리한 이자수어라는 책이 있어요. 진짜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자는 함부로 묻힌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태계 선생님 정도, 그 다음에 송시열 선생에서 송자대전이라는 책이 있긴 한데 본인이 붙인 게 아니라 물론 제자들이 붙이죠. 제자들이 붙인다 하더라도 함부로 붙이질 않습니다. 예? 예. 옛날 분들이 금기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자기 고향 지명을 자기 당호나 자호로 쓰질 못해요. 내가 이제 우리 과생들, 졸업생들이 주로 그렇지. 명함 파고 다니는 거 보면 스스로 막 호를 져갖고 남한테 주고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금기시 되는 거예요. 아주 이제 권위가 있거나 이럴 때는 자호를 짓지만 보통은 스승이나 동료들이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계 선생 같은 경우도 한 15개 정도가 되죠. 예. 주자 같은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말년이 되면 제자들의 위세를 봐가지고 후세의 평가를 대충 예측이 가능하죠. 공자 같은 경우도 본인은 상당히 불우한 삶을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세에 결국 왕으로 높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왜 자기 고향과 연관된 호를 안 붙이냐 그랬더니 그런 관념이 있대요. 자기가 그 마을의 진짜 대표다. 그러면 자타가 공인할 정도가 되면 모르지만 일단 자기가 그 지역의 이름을 호로 써버리면 후대에 그에 비할 만한 인재가 안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된다는 좀 시건방진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 예. 참고로 하시고요. 이 송명신 언행록은 송대 명대의 유명한 신하들의 언행을 모은 책이에요.
임나인 선생님 안 잃어버리겠지. 이제 송명신이 사람 이름이라는 둥. 그러니까 이거는 이태계 선생의 아주 알짜배기 말씀 그런 뜻인데 제자들과의 문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태계 선생이 얼마만큼 인간적이었나를 엿볼 수 있는, 저는 뭐 태계학연구원에 12년 동안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들어갈 때 상당히 태계 선생하면 별로 그렇게 좀 살갑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뭐 대학교에서 그 동양철학, 한국철학 공부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율곡 선생이 좋았어요. 합리적인 것 같고. 근데 실제로 태계 선생의 이론이 좀 분석적이죠. 아주 근엄하고 정적이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제자들과의 그 문답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자, 송명시 언행록. 임나인 선생님 그 인트로 좀 읽으세요. 송명신 언행록 120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송대의 사품을 형성한 명신들의 일화집이다. 이정자를 위한 정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송나라 초기 5대에 걸쳐 활동한 명신들의 언행을 기록한 5조 명신 언행록 10권과 다음 3대를 다룬 3조명 14권으로 14권을 합한 것이다. 시대순으로 제3 이하 97명의 명신이 등장한다. 5조 명신 언행록과 3조 명신 언행록을 합하여 보통 송명신 언행록이라 부르는데 이 두 책은 모두 남송의 대유 주희가 편찬한 것으로 정변 정효와 함께 이정자의 필독서로 꼽힌다. 이 책을 편찬한 의도를 주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최근에 문집이나 사적을 기록한 본원을 읽고 거기서 명신들의 언행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세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체계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전후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 이해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망하고 기이한 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늘 염려스러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선별하여 쉽게 널리 읽힐 수 있도록 이 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자료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고 빠진 부분이 많으니 자료가 확보되면 보충할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정치적 지혜와 처세의 요체에 관한 것이어서 오래전부터 중국인들에게 널리 읽혀왔다. 지금도 정치인은 물론이고 조직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주의가 엮은 이 책이 널리 읽히자 그것을 본받아 이 유무라는 사람이 황조명신 언행록 속록 18권, 상조 명신 언행록 상하 26권, 황조 도합 명신 언행록 외록 17권을 편찬하였는데 이 세 권의 책과 주희의 책 2권을 합하여 송명신 언행록이라 부르기도 한다. 예.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주로 이제 역사책에는 열전이 있잖아요. 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열전을 통해서 이제 후대의 그 유명인사들의 어떤 귀감이 될 만한 점, 과오를 보고 이제 반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로 열전의 문제는 역시 기득권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 대부분이라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인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는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있죠. 그게 정사의 약점이고 우리나라 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그것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런 내용보다는 주자의 입장에서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 사실 우리가 저 역시도 뭐 노노맹자 30대까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워낙 이제 제자백가를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쓴 논문들을 이렇게 훑어보면 40대 이후에 주로 유교 관련 논문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논어맹자를 일반인들 학자라 하더라도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그 엑기스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고전의 장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죠. 이 고전은 이제 클래식, 우리가 음악도 그렇잖아요. 클래식 음악이 저도 뭐 학교나 집에서 틈만 나면 틀어놓는데
클래식을 틀어놓으면 TV에 비해서 라디오가 좋죠, 거실에. 밥 먹을 때 저희는 TV를 틀질 않는데, TV를 틀면 아무래도 눈이 가다 보니까 일에 제약이 있어요. 근데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하던 일을 하면서 들을 수가 있고, 특히 이해 못하는 클래식을 틀어놓으면 공부에도 지장이 없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그 작곡가나 제목은 몰라도 거의 안 들어본 클래식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낮잠 잘 때도 심지어 틀어요, 집에 있을 때. 그냥 그 정막한 가운데서는 잠이 잘 안 드는데 잘 모르는 클래식을 들으면 잠이 잘 와요. 그런 것처럼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몇천 년 동안 검증이 된 거거든요, 일단. 어떤 측면에서 검증이 됐냐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그러니까 수 없는 사람이 읽고 지금도 번역판이 새로 나오고 지금도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언행록 같은 경우는 주자의 관점에서, 주자는 장군 도역이 맺고 지방 수령, 그 다음에 고위 관직에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 선배들의 언행에서 진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언행록도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막상 현장에서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이 사람들의 그 대처 방안을 음미를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여러분들한테 그 원래 안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카페에도 올려 있고, 그 지금 나눠준 내용은 여기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이게 단점이에요. 장점은 이제 한 번에 쫙 훑어서 이 책이 무슨 내용이 담겨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구해서 읽어보시면 되고, 아직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뭐 조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일화, 우리 책에 있지 않은 일화들을 중심으로 프린트한 겁니다. 빠르게 이따 번역해 드릴 테니까 먼저 한글로 된 부분을 한 챕터씩 읽고 관련 자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선생님 먼저 읽으세요. 형벌과 상은 천하의 것이다. 조보는 송나라 왕조의 초대 황제 태조와 2대 황제의 태종을 모신 공신이다. 재상을 지낸 그는 중후한 인품에 과감한 실천력과 강인한 사명감으로 정치를 행했다. 어느 날 재상 조보가 어떤 사람을 관직에 추천하였으나 태조가 거부했다. 그러자 조보는 다음날 다시 같은 안건의 재가를 요청했다. 한번 거부한 안건을 다시 올린 것에 화가 난 태조는 그 문서를 마구 찢어 책상 위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조보는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찍힌 문서를 주어 불러놨다가 다음날 그것을 풀로 붙여서 다시 제출했다. 그러자 태조는 자신의 오류를 깨닫고 그 안건을 제거했다. 그 사람은 조보가 바라던 대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승진할 만한 공을 세웠는데 그는 태조가 이전부터 싫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진 허가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조보가 강력하게 승진을 요구했지만 태조는 물러서지 않았다. 절대로 승진시키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조보가 대답했다. 형벌은 악을 다스리고 상은 공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법칙입니다. 게다가 형벌과 상은 천하의 것으로 해와 개인의 취향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난 태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래도 조보는 물러서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갔다. 그러자 태조는 그대로 궁중에 들어박혀 버렸다. 조보는 문 앞에 서서 끈질기게 기다렸다. 결국 태조는 조보의 뜻을 받았다. 이 조보라는 사람, 우리가 보통 왕조 교체할 때 유명한 사람이 이제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에요. 이 사람은 본래 장군이었는데, 그러니까 5대 말이죠. 5대 말에 이제 거병을 해서, 이성계하고 비슷해요, 스타일이. 거사를 해서 자칭 황제가 되고 이제 송이라는 나라를 창업을 해서 송태조가 되죠. 관련된 일화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명나라 태조 주원장 얘기도 몇 번 해드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유방도 그렇지만 그 혼란기의 리더가 성공할 수 있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태조도 이성계도 마찬가지죠. 참모들이 좋아야 돼요. 이 조보라는 사람도 실제로 그 태종의 형이죠. 그러니까 조광윤의 동생이 왕위를 계승해요. 그 얘기는 이따 할 겁니다. 근데 조광윤 때도 재상이었고 그 아우였던 그 송태종 두 번째 태종의 재상도 또 역임하게 될 때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여기 지금 조보의 행태를 보세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저는 우리 학교 그 재단 바뀌기 전에 제가 교학부장을 했었는데 많이 우리 학교 교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 교수의 재임용 건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총장이 뭐 지나간 얘기니까 해도 되겠다. 예. 개인적인 사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집어 던지더라고요. 갖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결제판을 들고 나와 있다가 한마디도 안 되겠어요. 이게 이제 재임용이 안 되면 이유 없이 안 되면 또 교원소청 가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 교원들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임용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또 들어갔죠. 또 집어던져. 결과가 재밌지 않아요? 이제 세 번째 딱 들어갔더니 이게 싫어합니다. 제가 겪은. 아래 위를 이제 훑어보시는 거야. 앉아보래요. 그러니 내가 사인을 하는데 말이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당사자한테 가서 안 되는 거를 내가 억지로 해서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신히 하라.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했겠어요? 안 전했죠. 안 전했는데 다음 주인가 일요일 날 총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인사동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가서 술을 참 꽤 많이 먹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양반의 개인적인 사감이 있더라도 일단은 원로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는 이것도 용기입니다. 실제로. 이 조보도 대단하지만 이거를 받아들인 그 태종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러분도 저걸로 보세요. 프린트로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뭐 조보의 사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뭐 제가 잘났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여기서 밝히기가 좀 어렵고. 어떤 미국 총련사를 하셨다고. 아, 그 양반. 예, 그 양반이 여기 재단 바뀌고서 임명하신 분이고. 지금 이 저보도 그 조광윤 같은 친척인가 봐요. 아니, 참모였어요. 그 거병할 때. 한국은 같은 조나라 주시고 집안 아닐까요? 그거 여기 보면 그 젊었을 때 유사 이게 저 왕족이죠. 왕족에게 이 벽은 징벽제라고 그래서 한나라 때부터는 조정이나 지방관들이 명망이 좋은 사람을 초빙을 해서 관직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 우리가 고시제가 좋으냐 이런 어떤 명망가를 초빙하는 제도가 좋으냐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잖아요. 고시제의 폐해도 많거든요. 단순히 시험에 의해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법조계 문제가 그런 데서 야기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인격적인 소양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판단하는 법조인들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고시제도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논란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에서 일부 이렇게 쇼핑하는 제도를 이명박 정권 때 만들었던가?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요. 워낙 그 고시들의 그 기수, 그걸 뭐라 그래? 자기 보호. 특히 외교부, 그 다음에 사법부가 이게 좀 강하죠. 기수의식. 뭐 연수원 몇 개 출신이냐, 뭐 사법고시 몇 회 출신이냐, 이런 거 가지고. 네, 나중에 조광윤의 장석이, 장석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참모를 했었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출신 자체는, 예, 뭐, 그런 얘기는 없네요. 예. 같은 조 씨라고. 이것도 왜 작동을 안 하냐. 아, 이거 불편한데. 이전에 우리 학교 학부가 있을 때 제가 거기에도 이 반부논어 주제로 장문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조보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책이고 그 인간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조보라는 사람은 원래 조광윤 수하의 추관, 그러니까 말단 관직이었는데, 서기 960년 조광윤이 나중에 송태주 되는 거죠. 군대를 이끌고 북상했을 때 그 부대가 진교라는, 그러니까 역참이라고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이에요, 지역. 역마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지역에, 그래서 진교병난이라는 말을 조광윤이 거사할 때 사건을 진교병난이라고 해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조보가 조광윤을 위해서 계책을 내서 진교병난을 일으키고, 조광윤이 황제가 되어 송나라를 건립했으니 역사에서는 송태조라고 칭한다. 이어서 조보는 또 송태조를 보좌하여 전국을 통일하여 재상이 되고, 송태조, 조광윤이 죽은 뒤에는 그의 아우였던 조광의가 그 왕위를 계승하니 역사에서는 송태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2대 재상을 한 사람이에요, 조보는. 송태종 때 조보는 여전히 재상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송태종에게 조보는 학식이 얇고 소독지서, 읽은 책이 단지 육아의 한 경전인 논어라 재상을 감당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논어만 읽은 사람을 어떻게 2대 재상을 계속 시키냐. 한 번은 송태종이 조보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너는 단지 논어 한 것만 읽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쩐더마. 중국 사람들 대화할 때 많이 했죠. 그러니까 조보가 로시일 자체가 부사죠. 그러니까 아주 침착하게, 이거 강조할 때 이렇게 반복해요. 로로 실실, 라오라오 실실, 이렇게 되는데 답변하기를, 제가 아는 바는 확실히 논어라는 그 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는 반권의 논어를 가지고 태조를 보좌하여 천하를 평정했습니다. 지금은 또 나머지 반권의 논어로 폐하를 보좌하여 천하를 태평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반권의 논어라는 게. 당신 형님도 내가 보좌해서 천하 통일했을 때 내 논어 반권밖에 안 썼다. 나한테는 아직 반권의 논어가 있다. 열척에 뭐 군함이 있다, 이런 것처럼. 나중에 조보가 병으로 죽고 가족들이 그의 그 책꽂이, 책상을 열어보니 그 속에 과연 정말로 단지 논어 20편만 있었다.
이게 일부 과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반보 논어라고 하는 거, 논어를 읽을 때 맨 첫 시간에 얘기해주는 평범한 얘기 같아도 공자와 제자들의 함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죠. 예. 그다음에 홍 선생님 그다음 예 조빈 얘기 좀 읽어보세요. 소리를 내할 때도 예를 갖춰라. 조비는 태조와 태종, 진종 3대를 모신 명장이다. 근엄하고 청렴한 인품으로 황제의 신뢰를 얻어 추밀론 장관을 역임했다. 조비는 많은 전공을 세워 추밀론 장관에 올랐으나 관청으로 나갈 때 늘 관복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상대가 아무리 하급 관리일지라도 지시를 낼 때는 마치 주군이나 아버지를 대하듯이 존중했으며 부하를 낼 때도 절대 반말을 하거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또한 직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문을 잠그고 편히 쉬면서 거의 손님을 만나지 않았고 다음날 새벽 4시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면 황궁으로 달려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이런 습관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8년간 추밀원 장관직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예. 뭐 특이한 거 없죠. 예. 그래서 이게 책을 읽을 때 원본을 읽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걸 편집한 입장에서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하는데 우리가 독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뭐 와닿지가 않죠. 이 관련된 좀 보완적인 얘기를 보죠. 958년 조빈이 명을 받들어 5월 지방으로 사신으로 가서 사명을 완성한 뒤에 즉각 조정으로 돌아오면서 접수하지 않았다. 오나라 월나라의 그 군주의 그 뇌물, 선물을 접수하지 않자 오나라 월나 5월 지방의 군주들이 사람을 보내서 가벼운 예, 아주 날렵한 배를 타고 재물을 이렇게 뒤에 이제 뒤따라서 그에게 보냈다. 근데 조빈이 2번, 3번 거듭 사양하면서 여전히 받지 않다가 잠시 뒤에 조금 지난 뒤에 조빈이 말한 거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그들을 거절하면 이것은 명을 찾는 것이다. 내가 좀 뭐라고 할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뇌물을 안 받는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보내준 선물을 받고서는 수도로 돌아온 뒤에 그는 이러한 재물들을 일일이 등기하고, 대통령이 외국 순방에서 받은 선물은 다 기록을 하고 자기 개인 사유로 안 쓰잖아요. 그 보관, 그게 어디서 전시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일이 등기를 하고 전부 관부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게 시영, 군주죠. 예, 군주 이름이에요. 예. 시영이 억지로, 그 군주가 억지로 그에게 다시 반납을 해버렸어요. 야, 네가 받은 건데 왜 관청에다 보내냐. 그러니까 조빈이 비로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2번 거절했다가 그 군주가 강행 억지로 보내니까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전부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받아들이고서는 그것을 전부 다 친구나, 그러니까 동지나 친구들에게 나누어 줘 버리고 자기는 일전도 남겨두지 않았다. 상당히 청렴한 사람이죠. 예. 또 하나의 일화가, 프린트 보세요. 이거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예. 제가 이거 짚어주는 번역은 따라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원래 이게 시간이 있으면 읽고 번역해 드리면 좋은데, 예. 그 뒤에 조비는 또 밖으로 나가서 진주 병마도감을 역임하고 있었을 때인데, 하루는 조빈이 거기에 그 주장, 장군과 빈객들과 함께 야외에서 이렇게 앉았을 때, 그 인근 고을에 그 수장 기마가 이제 뭐
수장, 그러니까 장군이죠. 어떤 관직에 있는 장군이 말을 타고서 서신을 전하러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신이 오자마자 조빈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겠어요? 똑같은 복장하고 그냥 철푸덕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병마도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몰래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거기서 딱 그 대장감이 안 보이니까, 예?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여기 조감군 병마도감이냐, 조씨 병마도감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조빈을 가리키면서 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신은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하고서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어디에 국척 근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황실과 관련돼 있는 인척이면서 고위관직 있는 사람이 있냐. 이 천자는 입을 천자예요. 명주 두루마기를 입고 이 호상은 접이식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야외니까 정식 의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오랑캐 상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당시에도 이게 접이식 의자는 별로 중시 안 했던 모양이죠. 아니 저렇게 소박한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뿐인데,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살펴본 뒤에 사신은 비로소 조비님을 믿게 되었다. 나중에 이제 인진사로 그 사신을 뭐 승진시켰다 이런 일화가 나오는데 소박한 거죠. 예. 이거 읽다 보면 태계 선생이 그 도산 안동에 내려갔을 때 향음주례 같은 이제 원로들하고 그 만찬 이제 주로 이제 뭐 술을 좀 마시는 건데 한 번도 상석에 앉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태계 선생. 맹자에 나오잖아요. 그 천하에 통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조정에서는 벼슬이 최고고, 그 다음에 보세장민, 세상을 경륜하고 다스릴 때는 덕만한 게 없고 도덕만한 게 없고, 향당의 막여치란 말이